유럽의 심장부 폴란드에서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전쟁 위기가 고조되자 동맹들은 약속 대신 계산기를 두드리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당장 쓸 수 있는 무기는 누가 가지고 있는가? 그 질문 앞에서 독일도 프랑스도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그때 폴란드 대통령이 분노에 찬 경고를 날립니다. 이제 와서 반납하라고? 유럽이 무시하던 한국 무기. 그 선택이 어떻게 유럽의 질서를 뒤집었는지 한 외국인 군사 전문가의 증언으로 들어보겠습니다. 말만 많은 나라는 많았습니다. 바로 움직이는 나라는 한국뿐이었습니다. 유럽에는 지금 당장 쓸 수 있는 전차가 없었습니다. 독일도 프랑스도 영국도 아니었죠. 그런데 그날 밤 폴란드 국경 인근에서 수십 대의 전차가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대체 어디서 나온 겁니까? 저는 데이비드 해링턴입니다. 영국 출신 군사 분석가죠. 30년간 유럽 방위 체계를 연구해 왔습니다. 전쟁을 숫자로 계산하는 게 제 일이었죠. 탄약 재고, 생산 능력, 물류 시간. 모든 걸 표로 만들어 왔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 제 계산표가 전부 틀렸다는 걸 알았습니다. 2023년 11월 17일 새벽 4시. 바르샤바 인근 철도가 폭발했습니다. 우크라이나로 향하던 군수 열차 노선이었죠. 불길이 치솟았습니다. 경찰과 소방이 달려갔죠. 하지만 현장을 본 순간 분위기가 바뀌었습니다. 폭발 흔적이 너무 정교했거든요. 군사용 폭약이었습니다. 폴란드 검찰이 즉시 수사에 착수했죠. 결론은 명확했습니다. 외국 정보기관의 개입. 저는 그 소식을 듣고 전화기를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생각했죠. 전쟁은 선언으로 시작되지 않는다. 물류가 끊기는 순간 이미 시작된 것이다. 나토 긴급회의가 소집됐습니다. 브뤼셀 본부였죠. 각국 대표들이 모였습니다. 독일, 프랑스, 영국, 미국. 회의실은 조용했습니다. 하지만 침묵이 아니었죠. 서류만 넘기는 소리만 들렸습니다. 표정들이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도울 수 있는 게 뭐가 있지? 한 장성이 입을 열었습니다. 폴란드에 즉시 지원 가능한 전력이. 말끝이 흐려졌습니다. 대답이 없었거든요. 또 다른 대표가 말했습니다. 우리도 재고를 확인 중인데. 역시 말이 끊겼죠. 저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동맹이란 게 약속이 아니라 여유의 문제라는 걸. 여유가 없는 국가는 침묵합니다. 말만 있고 탄약은 없었던 겁니다. 회의는 2시간 만에 끝났습니다. 결론은 없었죠. 상황을 지켜보자. 추가 협의가 필요하다. 그게 전부였습니다. 저는 회의실을 나서며 생각했죠. 폴란드는 지금 혼자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날 밤 10시. 폴란드 국경 인근에서 대규모 전력 이동이 포착됐습니다. 위성 영상이 들어왔죠. 전차들이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수십 대가. 야간 작전이었습니다. 배치 위치는 러시아 국경 인접 지역이었죠. 속도가 빨랐습니다. 위성 감시를 피하듯 움직였습니다. 저는 화면을 보며 멈췄습니다. 저건 뭡니까? 동료가 대답했습니다. 신형 전차로 보입니다. 어느 나라 겁니까? 확인 중입니다. 저는 즉시 유럽 전차 재고 목록을 열었습니다. 독일 레오파르트 2 대부분 창고 보관 중, 정비 필요. 프랑스 르클레르 생산 중단, 신규 도입 없음. 영국 챌린저 2 소수 운용, 여유분 없음. 그럼 대체 저 전차들은 어디서 나온 겁니까? 폴란드는 우크라이나를 지원하면서 자국 전차 대부분을 넘겼습니다. T-72, PT-91 전차들이 전부 우크라이나로 갔죠. 폴란드 창고는 텅 비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 수량은 어떻게 설명해야 합니까? 저는 다시 계산했습니다. 유럽 각국에 즉시 투입 가능 전차. 독일 0대, 프랑스 0대, 영국 최대 10대. 숫자가 맞지 않았습니다. 동료가 보고서를 건넸습니다. 확인됐습니다. 뭡니까? K2 흑표입니다. K2요? 네. 한국산입니다. 저는 그 순간 멈췄습니다. 한국? 제 계산표에 한국은 없었습니다. 유럽 방위 체계 분석에서 한국은 변수가 아니었죠. 아시아 국가였으니까요.
거리도 멀었고 연관성도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폴란드 국경에서 움직이는 전차가 한국산이라고요? 저는 다시 물었습니다. 언제 들어온 겁니까? 계약은 2022년 8월입니다. 그럼 벌써 1년이 넘었다는 말입니까? 네. 이미 배치가 완료된 상태입니다. 저는 화면을 다시 봤습니다. 전차들이 질서정연하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속도도 빨랐죠. 대형도 흐트러지지 않았습니다. 이건 훈련된 부대의 움직임이었습니다. 저는 그날 밤 제 사무실에 혼자 남았습니다. 계산표를 다시 펼쳤죠. 그리고 한 줄을 추가했습니다. 한국. 그 이름은 제 계산표에 없던 변수였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가장 중요한 변수가 됐습니다. 저는 창밖을 보며 중얼거렸습니다. 대체 저 나라는 어떻게 이렇게 빨리 움직인 겁니까? 그날 밤 폴란드는 도움을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이미 도착해 있던 무기를 꺼냈죠. 그리고 그 무기는 한국에서 왔습니다. 전쟁이 시작되기 전 폴란드는 단 하나의 질문만 던졌습니다. 얼마나 빨리 줄 수 있습니까? 저는 그 질문이 얼마나 절박한 것인지 나중에야 이해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이 모든 걸 바꿔놓았거든요. 전쟁 이전엔 무기를 고를 때 이런 걸 봤습니다. 성능이 어떤가? 브랜드가 어디인가? 어느 동맹국 제품인가? 하지만 전쟁 이후엔 달랐죠. 단 2가지만 물었습니다. 언제 받을 수 있는가? 혼자서 얼마나 버틸 수 있는가? 저는 그때 깨달았습니다. 전쟁은 스펙 비교표를 쓰레기로 만든다는 걸. 폴란드의 상황은 심각했습니다. 우크라이나를 지원하면서 T-72 전차 수백 대를 넘겼죠. PT-91도 대량으로 공여했습니다. 자주포도 탄약도 창고를 비웠습니다. 문제는 그 다음이었죠. 공백은 커지는데 대체할 수단이 없었습니다. 미국산은 어떻습니까? 대기 시간만 3년에서 5년입니다. 계약서에 사인해도 언제 받을지 모릅니다. 유럽산은요? 더 심각했죠. 독일 레오파르트 2는 생산 라인이 거의 멈춰 있었습니다. 프랑스 르클레르는 신규 생산 자체가 없었죠. 저는 보고서를 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유럽은 무기를 팔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다. 2022년 여름 바르샤바에서 비공개 회의가 열렸습니다. 폴란드 국방부와 한국 방산업체들이었죠. 폴란드 측이 물었습니다. 얼마나 빨리 줄 수 있습니까? 한국 측이 대답했습니다. 연말까지 1차 물량 가능합니다. 이후 매달 지속 공급하겠습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의심에서 침묵으로 바뀌는 분위기였죠. 폴란드 장성 하나가 다시 물었습니다. 정말입니까? 대답은 간단했습니다. 이미 생산 라인이 돌아가고 있습니다. 저는 나중에 그 회의록을 봤습니다. 그리고 숫자를 확인했죠. 납기 개월 단위. 유럽은 년 단위였는데 말입니다. 생산 이미 가동 중인 라인. 유럽은 재가동 여부조차 불투명했는데요. 저는 그날 처음으로 계산표를 다시 열었습니다. 뭔가 놓쳤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한국은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유럽이 회의실에서 토론할 때 한국은 공장을 돌리고 있었던 겁니다. 현대로템의 생산 라인, 한화에어로스페이스의 K9 자주포, 연간 100문 이상을 만들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제야 이해했습니다. 이건 준비의 문제가 아니라는 걸. 한국은 항상 전쟁을 상정하고 있었던 겁니다. 폴란드는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가장 강한 전차입니까? 가장 유명한 브랜드입니까? 폴란드는 단 하나만 물었습니다. 지금 전쟁이 나면 쓸 수 있습니까? 그 질문에 유럽은 답하지 못했습니다. 독일도 프랑스도 영국도 아무 말이 없었죠. 하지만 한국만이 답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네, 가능합니다. 그리고 4개월 뒤 첫 K2 전차가 폴란드 항구에 도착했습니다. 저는 그 보고서를 보며 생각했습니다. 이 납기는 말이 안 된다. 하지만 말이 되든 안 되든 전차는 이미 와 있었습니다. 유럽이 약속을 만들 때 한국은 전차를 만들고 있었던 겁니다. 한국 무기는 도착했습니다. 너무 빨리. 2022년 8월 계약 체결. 4개월 뒤
첫 K2 전차가 폴란드 그디니아 항구에 내렸습니다. 저는 처음엔 믿지 않았습니다. 서류 착오라고 생각했죠. 시제품이 아니냐고 의심했습니다. 하지만 크레인에서 내려오는 전차를 보는 순간 알았습니다. 이건 진짜 실전 배치용이었습니다. 같은 시각 노르웨이에선 6년 전 주문한 레오파르트 1을 아직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대기하는 나라와 이미 받은 나라. 그날 유럽 방산의 시계는 두 개로 갈라졌습니다. 한국 방산의 진짜 정체가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현대로템의 생산 라인은 이미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의 K9 자주포는 연간 100문 이상 생산되고 있었죠. 유럽과의 결정적 차이였습니다. 유럽은 언제 다시 돌릴지 모르는 라인을 갖고 있었습니다. 한국은 지금도 만들고 있는 무기를 갖고 있었죠. 저는 그때 깨달았습니다. 한국은 준비한 게 아니라 항상 전쟁을 상정하고 있었다는 걸. 성능 이전의 철학이 보였습니다. K2와 K9의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복잡한 기술이지만 고장나면 바로 고칠 수 있다는 점이었죠. 모듈 교체 방식으로 설계돼 있었습니다. 현장 정비 시간은 유럽 전차의 3분의 1 수준이었습니다. 저는 분석하며 생각했습니다. 이건 기술 문제가 아니다. 전쟁을 겪어본 나라의 사고방식이다. 멋있게 만드는 게 아니라 끝까지 버티게 만드는 철학. 그게 한국 무기의 본질이었습니다. 폴란드군 내부의 반응이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실전 배치 후 가동률이 95%였습니다. 레오파르트 2와 챌린저 2는 60%대에 머물고 있었죠. 폴란드 정비병들이 보고했습니다. 전차가 멈추지 않는다고. 고장이 나도 금방 고쳐진다고. 저는 그 보고서들을 보며 판단을 수정했습니다. 이 무기를 대체제라고 부르지 않기로 했습니다. 항구에 도착한 K2의 외형부터 달랐습니다. 검은색 도장, 각진 포탑. 유럽 전차들과는 확연히 다른 형태였죠. 하지만 폴란드 군인들의 표정이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이건 장난감이 아니라는 걸. 한국은 약속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켰습니다. 유럽은 문서를 만들고 있었고 한국은 전차를 만들고 있었습니다. 저는 처음으로 전쟁 준비가 문화라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한국이라는 나라의 무기는 그 나라의 역사였던 겁니다. 분단국가, 휴전선, 언제든 터질 수 있는 긴장. 그 모든 것이 무기에 녹아 있었습니다. 빨리 만들고 빨리 고치고 오래 버티는 설계. 유럽 방산 전문가들이 침묵하기 시작했습니다. 당혹스러워하는 표정들이었죠. 계산이 틀렸다는 걸 인정하기 싫었겠지만 숫자는 거짓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폴란드 창고는 더 이상 비어있지 않았습니다. K2 전차가 채우고 있었으니까요. 그리고 그 전차들은 멈추지 않고 움직였습니다. 훈련장에서, 국경에서, 어디서든. 저는 그날 이후 한국을 다르게 보기 시작했습니다. 아시아의 먼 나라가 아니라 전쟁을 아는 나라로. 공장이 살아있는 나라. 약속을 지키는 나라. 준비된 나라. 그게 한국이었습니다. 유럽은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흔들기 시작했습니다. K2와 K9의 실전 배치 성과가 알려지자 분위기가 변했습니다. 유럽 방산 업계의 초기 반응은 흥미로운 사례였습니다. 아시아 국가의 빠른 납기를 칭찬하는 말들이 있었죠. 하지만 시간이 지나자 달라졌습니다. 공식 석상에서 한국이라는 단어가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회의실에서 더 이상 들리지 않는 단어들이 있었습니다. 속도, 가동률, 납기. 저는 그 침묵의 의미를 알았습니다. 질문하면 답이 한국이었기 때문입니다. 비공식 채널에서 이상한 말들이 흘러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아시아 무기는 장기 운용에 문제가 있다는 평가였습니다. 전시 상황에서 검증이 부족하다는 의견도 나왔죠. 가격이 싸면 이유가 있다는 말도 돌았습니다. 하지만 공식 데이터는 전부 반대였습니다. 가동률 95%, 정비 시간 최소화, 부품 수급 원활. 숫자는 거짓말을 하지 않는데 말들만 돌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상황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반박할 수 없을 때 사람들은 의심을 퍼뜨린다는 걸. 독일의 상황이 가장 불편했습니다. 레오파르트 2는 유럽 전차의 상징이었습니다. 명성도 있었고 신뢰도 있었죠.
하지만 생산 능력은 연간 50대 수준이었습니다. 신규 주문이 들어와도 대기만 수년이었습니다. 문제는 폴란드가 이미 전차를 갖고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기다릴 필요가 없었죠. 저는 보고서를 보며 적었습니다. 처음으로 독일은 공급자가 아니라 부족한 쪽이 됐다고. 나토 내부 회의에서 미묘한 질문이 올라왔습니다. 동부 전선 전력 보강 시 누가 얼마나 내놓을 수 있는가? 테이블 위에 숫자가 놓였습니다. 폴란드는 K2 180대를 즉시 가동할 수 있다고 답했습니다. 다른 국가들은 서류만 펼쳤습니다. 계획은 있지만 실물은 없었죠. 그 순간 폴란드의 위상이 바뀌었습니다. 구매국이 아니라 결정권자가 됐습니다. 저는 긴장했습니다. 이제 폴란드는 선택하는 나라가 됐다는 걸 알았거든요. 비공식 외교 채널에서 이상한 단어가 흘러나왔습니다. 전시 상황 시 전력 공유, 보유 전차의 유연한 운용. 의미는 명확했습니다. 지금 있는 K2를 내놓으라는 말이었습니다. 폴란드 내부 반응은 즉각적이었습니다. 왜 우리가 남의 공백을 메워야 하느냐는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우크라이나를 위해 이미 전차를 넘겼다는 불만도 있었죠. 군 지휘부는 더 강경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공백이 생긴 건데 또 내놓으라는 겁니까? 국민 여론도 비슷했습니다. 왜 항상 폴란드가 최전선이어야 하느냐는 질문이 쏟아졌습니다. 저는 그 분위기를 감지했습니다. 이건 무기 문제가 아니라 주도권 싸움이라는 걸. 유럽 방산 회의실의 공기가 냉랭해졌습니다. 독일과 프랑스 관계자들이 말을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전에는 협력을 말했는데 이제는 재배치를 언급했죠. 폴란드 대표들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협력과 재배치는 다른 말이었으니까요. 저는 전쟁 전야의 냄새를 맡았습니다. 동맹이 흔들리는 냄새였죠. 전력 공유라는 말의 위험성이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듣기엔 좋은 말이었습니다. 함께 나누자는 뜻이니까요. 하지만 실제 의미는 달랐습니다. 가진 쪽이 내놓으라는 압박이었습니다. 폴란드는 깨달았습니다. 전차를 못 만드는 나라가 가진 나라에게 요구하고 있다는 걸. 그 순간 폴란드 내부 여론이 분열됐습니다. 동맹을 지켜야 한다는 쪽과 우리 것을 지켜야 한다는 쪽으로. 하지만 군 지휘부의 입장은 명확했습니다. 우리는 이미 도왔다. 이제는 살아남을 차례다. 저는 보고서를 쓰며 느꼈습니다. 잘 나가는 집안엔 꼭 시비가 붙는다는 걸. 한국 무기가 폴란드를 강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유럽이 흔들기 시작한 겁니다. 강해지기 전엔 무시했습니다. 강해지자 요구했습니다. 저는 그날 밤 사무실에 혼자 남아 생각했습니다. 한국 무기는 총을 쏘기 전에 이미 힘을 발휘하고 있었습니다. 고개를 들게 하는 힘, 거절할 수 있는 힘, 그리고 그 힘이 유럽 전체를 긴장시키고 있었습니다. 이제 판이 바뀌고 있었습니다. 누가 만드느냐가 아니라 누가 갖고 있느냐의 싸움으로. 그리고 폴란드는 이미 갖고 있었습니다. 그때 폴란드는 고개를 숙이지 않았습니다. 반납이라는 단어가 공식 석상에 올랐습니다. 나토 비공식 협의 과정이었습니다. 동부 전선 전력 재배치라는 표현을 썼죠. 보유 전차의 유연한 운용이라는 말도 나왔습니다. 하지만 의미는 명확했습니다. 지금 있는 K2를 내놓으라는 말이었습니다. 저는 그 순간을 기억합니다. 그들은 드디어 본심을 드러냈구나. 폴란드군 지휘부가 먼저 반응했습니다. 우리는 우크라이나를 도왔다는 발언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공백이 생겼다는 항변도 있었죠. 국민 여론은 더 강경했습니다. 왜 항상 폴란드가 최전선이냐는 질문이 쏟아졌습니다. 핵심 감정은 하나였습니다. 희생은 우리가 했는데 책임도 우리가 져야 하나. 안제이 두다 대통령이 공식 석상에서 입을 열었습니다. 저는 그 발언을 직접 들었습니다. 지금도 한 글자 한 글자 기억합니다. 우리는 누군가의 공백을 메우기 위해 전차를 산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살아남기 위해 샀습니다. 회의장이 조용해졌습니다. 정적이었죠. 아무도 반박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그 순간의 무게를 느꼈습니다. 이건 감정적 거부가 아니었습니다. 전력 주권 선언이었습니다. 유럽 전체에 충격이 퍼졌습니다. 언론들이 조심스럽게 보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폴란드의 독자 노선이라는 표현을 썼죠. 동맹 내 갈등이라는 단어도 나왔습니다. 하지만 본질은 달랐습니다. 폴란드는 깨달았던 겁니다. 전쟁이 나면 먼저 도와주는 나라는 없다는 걸. 먼저 요구하는 나라만 있다는 걸. 그래서 선택한 무기가 K2였습니다. 빨리 오는 무기. 멈추지 않는 무기. 남 눈치 안 보고 쓸 수 있는 무기. 저는 보고서를 쓰며 적었습니다. K2는 전차가 아니었다. 그것은 거절할 수 있는 힘이었다. 폴란드군 내부의 결속이 강화됐습니다. 지휘관들이 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우리 전력은 우리가 지킨다고. 더 이상 부탁하는 나라가 아니라고. 병사들의 사기도 달랐습니다. K2 앞에서 찍은 사진들이 SNS에 올라왔죠. 자부심이 느껴지는 표정들이었습니다. 유럽은 더 이상 압박하지 못했습니다. 독일도 침묵했습니다. 프랑스도 말을 아꼈습니다. 영국도 거리를 뒀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반박할 논리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전차를 만들 수 없는 나라가 전차를 가진 나라에게 뭘 요구할 수 있습니까? 저는 그날 힘의 언어를 배웠습니다. 무기를 가진 순간 말투가 바뀝니다. 부탁이 요구가 되고 요구가 명령이 되죠. 하지만 폴란드는 달랐습니다. 이미 가지고 있었으니까요. 한국 무기가 폴란드에게 준 건 철강만이 아니었습니다. 선택권이었습니다. 거절권이었습니다. 주권이었습니다. 그들은 우리가 약할 때는 무시했습니다. 강해지자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폴란드는 이번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한 나라가 고개를 드는 순간을, 무기를 갖는다는 것의 진짜 의미를 그날 알았습니다. 싸우기 위함이 아니라 굽히지 않기 위함이라는 걸. 대통령의 발언 이후 회의장 분위기는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더 이상 폴란드에게 묻지 않았습니다. 언제 줄 수 있느냐고. 얼마나 공유할 수 있느냐고. 대신 물었습니다. 어떻게 협력할 수 있느냐고. 무엇을 제안할 수 있느냐고. 질문의 방향이 바뀐 겁니다. 저는 그날 이후 확신했습니다. K2는 단순한 무기 수출이 아니었다는 걸. 한국은 폴란드에게 전차를 판 게 아니었습니다. 당당함을 판 겁니다. 그래, 나라가 이래야지. 그날 밤 폴란드 국민들이 한 말입니다. SNS에서 가장 많이 본 댓글이었죠. 저는 그 문장을 노트에 적었습니다. 이게 한국 무기가 만든 진짜 변화구나. 전차를 쏘기 전에 이미 이긴 겁니다. 말 한마디로. 태도 하나로. 그리고 그 힘의 원천은 한국에서 왔습니다. 전쟁 직전 한국 무기가 시험대에 올랐습니다. 바르샤바 인근 철도 폭파 이후 상황이 급변했습니다. 러시아 드론이 반복적으로 폴란드 영공을 침범했습니다. 국경 100km 이내에서 군사활동이 급증했죠. 저는 데이터를 보며 판단했습니다. 이건 훈련이 아니었습니다. 계산서에 전쟁 가능성을 넣어야 할 단계였습니다. 폴란드의 대응은 즉각적이었습니다. 정치적 수사가 없었습니다. 경고 성명도 없었습니다. 대신 전력이 움직였습니다. 야간 작전이 개시됐습니다. K2 전차 수십 대가 이동을 시작했죠. 위성 감시를 회피하는 기동이었습니다. 배치 지점은 러시아 칼리닝그라드 인근이었습니다. 저는 위성 영상을 보며 긴장했습니다. 저 기동 속도는 유럽 전차의 계산이 아니었습니다. K2의 최고 시속은 70km였습니다. 레오파르트 2는 50km 수준이었죠. 20km 차이가 뭐 그리 대수냐고요? 전장에서 20km는 생사를 가릅니다. 먼저 도착하는 쪽이 진지를 잡습니다. 먼저 배치하는 쪽이 주도권을 줍니다. 러시아의 계산이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러시아 전술은 동유럽 전차가 느리다는 가정에 기반했습니다. 대응이 늦고 재배치가 더디다는 판단이었죠. 하지만 K2는 달랐습니다. 나토식 기동전을 전개했습니다. 속도도 빨랐고 대형도 흐트러지지 않았습니다. 평가가 바뀌었습니다. 러시아가 돌파한다는 시나리오에서 나토가 돌파한다는 시나리오로. 저는 보고서를 쓰며 적었습니다. 이 전차는 방어용이 아니다. 판을 바꾸는 물건이다. 화력의 균형도 뒤집혔습니다. 호마르 마이너스 K가 대기 상태에 진입했습니다.
천무다연장 로켓이었죠. 12발 동시 발사 능력. 사거리 최대 290km. 의미는 명확했습니다. 폴란드 국경에서 러시아 중심을 타격할 수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나토 내부 평가가 나왔습니다. 동부 유럽 화력 균형 붕괴. 저는 단언했습니다. 이제 포병에서 밀리는 쪽은 러시아다. 러시아 토르나도-S의 사거리는 120km였습니다. 천무는 그 2배 이상이었죠. 상대는 닿지도 않는데 이쪽은 때릴 수 있습니다. 이게 전쟁입니까? 이건 일방적 타격입니다. 폴란드 국민들의 반응이 이상했습니다. 준전시 상태로 전환됐습니다. 하지만 공황이 없었습니다. 탈출 러시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침착했습니다. 이유가 있었습니다. 이미 배치된 전력을 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미 준비된 무기를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그 장면을 보며 고백했습니다. 국민은 알고 있었다. 이번엔 다르다는 걸. 과거 폴란드는 항상 당했습니다. 서쪽에서 독일이 쳐들어왔고 동쪽에서 러시아가 침공했습니다. 준비할 시간이 없었죠. 하지만 이번엔 달랐습니다. 전차가 있었습니다. 포병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멈추지 않는 무기가 있었습니다. 바르샤바 거리의 분위기를 보고받았습니다. 사재기가 없었습니다. 은행 인출 러시도 없었습니다. 한 시민이 인터뷰에서 말했습니다. 우리는 이번엔 준비돼 있다고. 저는 그 문장을 듣고 전율했습니다. 무기가 국민을 안심시키는 순간을 처음 봤습니다. 전쟁 억제력이란 게 이런 겁니다. 싸워서 이기는 게 아니라 싸우지 않게 만드는 겁니다. 한국 무기는 총을 쏘기 전에 이미 힘을 발휘했습니다. 계산을 바꿨습니다. 전술을 무너뜨렸습니다. 그리고 적을 주저하게 만들었습니다. 러시아는 전선을 다시 그려야 했습니다. 폴란드를 만만하게 볼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그날 밤 사무실에서 생각했습니다. 전쟁은 회의실에서 시작되지 않는다. 준비된 전차가 먼저 움직인다. 그리고 폴란드는 준비돼 있었습니다. 한국 덕분에 유럽은 마침내 깨달았습니다. 규칙은 가진 자가 만든다는 걸. 나토 내부 회의 분위기가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더 이상 묻지 않는 질문이 있었습니다. 무기를 언제 받을 수 있나? 대신 나오는 질문이 있었습니다. 지금 누가 얼마나 가지고 있나? 저는 그 순간을 기억합니다. 시장이 아니라 전장이 기준이 됐다는 걸 깨달은 순간을. 독일의 태도가 변했습니다. 독일은 전통적인 유럽 방산의 중심이었습니다. 레오파르트 전차의 본고장이었죠. 자부심도 있었고 명성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내부 군사 보고서에 이런 평가가 올라왔습니다. 동부 전선 즉흥 전력의 핵심은 폴란드. 즉흥 전력이라는 단어가 중요했습니다. 지금 당장 쓸 수 있는 힘을 말하는 겁니다. 독일이 비공식 접촉을 시작했습니다. 폴란드에게였습니다. 전차 운용에 대한 협의였습니다. 전력 공백에 대한 논의였습니다. 저는 그 보고를 받고 냉정하게 해석했습니다. 만드는 나라가 아니라 가진 나라를 찾고 있었다. 이건 역사적 장면이었습니다. 독일이 폴란드에게 먼저 손을 내민 겁니다. 과거엔 상상도 할 수 없던 일이었습니다. 독일이 주고 폴란드가 받는 구조였으니까요. 하지만 이제 달랐습니다. 폴란드가 가지고 있었고 독일이 필요로 했습니다. 나토의 계산서가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동부 전선 시나리오를 제작성할 때였습니다. 가장 먼저 검토되는 항목이 있었습니다. 폴란드 K2 배치 현황. 슬라이드 첫 장에 올라왔습니다. 회의 시작 전에 먼저 확인하는 숫자가 됐습니다. 저는 단언했습니다. 이제 K2는 무기가 아니라 기준이었다. 계획의 중심이 이동한 겁니다. 누가 지원할 것인가가 아니라 폴란드가 어떻게 배치할 것인가로. 한국이라는 이름이 제정이 됐습니다. 과거 인식이 있었습니다. 빠른 납기. 가성비 좋은 대체제. 아시아의 신흥방산국. 현재 인식은 달랐습니다. 전쟁 지속 능력을 가진 국가. 생산이 멈추지 않는 나라. 기술 이전까지 감행하는 파트너. 결정적 차이가 있었습니다. 유럽 방사는 팔고 떠났습니다. 계약서에 사인하고 인도하면 끝이었죠. 한국은 달랐습니다.
함께 만들게 했습니다. 현지 생산 라인을 깔았습니다. 기술자를 보냈습니다. 저는 고백했습니다. 그들은 팔고 떠나지 않았다. 함께 만들게 했다. 이게 무슨 의미인지 아십니까? 의존이 아니라 자립입니다. 수입이 아니라 생산입니다. 구걸이 아니라 협력입니다. 폴란드는 이제 K2를 수리할 수 있습니다. 부품을 만들 수 있습니다. 심지어 생산까지 할 수 있습니다. 유럽 방산 질서가 뒤집혔습니다. 과거 질서는 제조국 중심이었습니다. 독일, 프랑스, 영국이 만들고 나머지가 샀습니다. 현재 질서는 보유국 중심이었습니다. 누가 만드느냐가 아니라 누가 지금 가지고 있느냐였습니다. 그 전환점에 두 나라가 있었습니다. K2를 가진 폴란드, 그리고 그 K2를 만든 한국. 나토 회의에서 발언 순서가 바뀌었습니다. 과거엔 독일이 먼저 말했습니다. 프랑스가 그 다음이었습니다. 폴란드는 뒤쪽이었죠. 이제 폴란드가 먼저 말했습니다. 전력 배치 계획을 설명했습니다. 다른 국가들이 듣고 조율했습니다. 저는 그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발언권이 아니라 결정권이 이동하는 순간을. 유럽 각국이 한국을 연구하기 시작했습니다. 생산 방식을 분석했습니다. 정비 체계를 연구했습니다. 기술 이전 모델을 검토했습니다. 한국 공장 방문 요청이 쏟아졌습니다. 협력 제안이 늘어났습니다. 과거엔 한국이 유럽을 배웠습니다. 이제 유럽이 한국을 배우고 있었습니다. 저는 최종 평가를 적었습니다. 전쟁이 길어질수록 한국의 이름은 더 자주 불릴 것이다. 왜 그럴까요? 전쟁은 멋진 무기가 이기는 게 아닙니다. 멈추지 않는 무기가 이깁니다. 화려한 성능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끝까지 버티는 게 중요합니다. 한국은 그걸 알고 있었습니다. 휴전선을 70년간 지켜온 나라였으니까요. 유럽의 계산서 맨 위에 처음으로 한국의 이름이 올라갔습니다. 선택지가 아니라 기준으로, 대체제가 아니라 표준으로. 저는 분석가로서가 아니라 시대의 변화를 목격한 증인이 됐습니다. 규칙은 항상 준비된 쪽에서 나옵니다. 그리고 한국은 준비돼 있었습니다. 한국이 유럽에 남긴 것은 무기가 아니라 방식이었습니다. 폴란드 이후 유럽 전체가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무기 도입 기준이 바뀌었습니다. 과거엔 물었습니다. 누가 만들었나? 어느 나라 제품인가? 이제 물었습니다. 누가 지금 줄 수 있나? 언제 도착하나? 저는 그 변화를 지켜보며 적었습니다. 유럽은 이제 무기를 고르는 게 아니라 전쟁을 준비하는 법을 배우고 있었다. 한국이 수출한 진짜 상품이 드러났습니다. 전차와 자주포가 아니었습니다. 진짜 수출품은 따로 있었죠. 공장 시스템이었습니다. 현지 생산이었습니다. 기술 이전이었습니다. 의미를 아십니까? 동맹을 의존해서 자립으로 바꿔버린 겁니다. 유럽 방사는 팔았습니다. 한국은 함께 만들게 했습니다. 저는 평가했습니다. 그들은 팔고 끝내지 않았다. 남을 강하게 만드는 방법을 넘겼다. 국격이라는 말의 실제 의미를 그날 알았습니다. 과거 국격은 말 잘하는 나라를 뜻했습니다. 외교 수사가 화려한 나라였죠. 회의실에서 목소리 큰 나라였습니다. 현재 국격은 달랐습니다. 필요할 때 바로 움직이는 나라였습니다. 약속을 지키는 나라였습니다. 위기에 이름이 불리는 나라였습니다. 한국의 위치가 바뀌었습니다. 회의실 뒷자리가 아니었습니다. 전쟁 계산표의 첫 줄이었습니다. 저는 인정했습니다. 국격은 외교 문서가 아니라 위기 때 누가 불리는지로 증명된다. 어르신들이 가장 좋아할 장면이 펼쳐졌습니다. 유럽 국가들이 한국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생산 라인을 방문했습니다. 정비 체계를 연구했습니다. 협력을 제안했습니다. 과거엔 어땠습니까? 한국은 따라오는 나라였습니다. 유럽 기술을 배우는 나라였습니다. 라이선스를 사는 나라였습니다. 지금은 달랐습니다. 한국을 배워야 하는 나라가 됐습니다. 한국 방식을 연구하는 나라가 됐습니다. 저는 단언했습니다. 이건 유행이 아니다. 방향이 바뀐 것이다. 독일 방산 관계자들이 한국 공장에 왔습니다. 프랑스 국방부가 협력을 요청했습니다.
영국이 공동 개발을 제안했습니다. 테이블의 위치가 바뀐 겁니다. 과거엔 한국이 배우러 갔습니다. 이제 유럽이 배우러 왔습니다. 과거엔 한국이 부탁했습니다. 이제 유럽이 제안했습니다. 저는 그 전환점을 목격했습니다. 가르치는 쪽과 배우는 쪽이 바뀌는 순간을. 왜 한국이었을까요? 한국은 전쟁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전쟁을 가정하고 준비했습니다. 휴전선이 있었습니다. 북쪽에 위협이 있었습니다. 언제든 터질 수 있는 긴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만든 무기는 달랐습니다. 멋있기보다 끝까지 버티는 무기였습니다. 화려하기보다 멈추지 않는 무기였습니다. 저는 최종 문장을 적었습니다. 한국은 강한 척하지 않는다. 그냥 준비돼 있을 뿐이다. 말 잘하는 나라보다 준비된 나라가 오래 갑니다. 약속 많은 나라보다 지키는 나라가 신뢰받습니다. 한국은 남의 전쟁을 구경하지 않았습니다. 폴란드가 부르자 달려갔습니다. 전차를 주고 떠난 게 아니라 함께 만들게 했습니다. 공장을 멈추지 않는 나라가 전쟁을 멈춥니다. 생산을 지속하는 나라가 평화를 지킵니다. 이제 유럽은 한국을 묻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준비했느냐고. 어떻게 그렇게 빠르냐고. 어떻게 그렇게 멈추지 않느냐고. 저 데이비드 해링턴은 오랫동안 전쟁을 숫자로 계산해 온 사람이었습니다. 동맹을 믿지 않았고 약속을 신뢰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저는 분명히 봤습니다. 전쟁을 막는 힘은 말이 아니라 준비라는 것을. 한국은 가장 떠들지 않는 나라였습니다. 하지만 가장 먼저 도착했고 가장 오래 버틸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유럽은 결국 한국을 선택했습니다. 존경해서가 아니라 살아남기 위해서. 폴란드 국경에서 움직이던 K2 전차들을 기억합니다. 야간에 질서정연하게 배치되던 그 모습을. 그날 밤 저는 깨달았습니다. 한국이라는 이름이 제 계산표에 없었던 게 실수였다는 걸. 이제 그 이름은 맨 위에 있습니다. 지워지지 않을 겁니다. 전쟁이 길어질수록 더 자주 불릴 테니까요. 준비는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한국이 그걸 증명했습니다.